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0위 공개합니다. 독이 된 뭐뭐뭐의 비극. 1982년 9월 29일 약 3일 남짓한 사이에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모두 이제 시카고에 산다는 거죠. 연쇄살인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쇄살인이어도 보통 그럼 피해자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BI의 조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들의 공통점. 바로 사망한 사람들 모두 유명 제약회사의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자, 진통제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에서 치사량의 약 10,000배에 해당하는 청산가리 검출. 뭐야? 즉, 피해자들은 모두 독극물이 된 진통제를 먹고 사망한 겁니다. 사인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FBI는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피해자들 구매한 진통제 공급 경로를 역추적. 하지만 진통제를 만든 제조 공장, 포장 용기 업체, 상점까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만 피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 미국에서는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 아마 진열대에 그냥 있었을 텐데. 그러겠네. 그 진열대에 있는 아무 용기에다가나 그냥. 그러니까 원한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린 그냥 묻지마 범죄다. 그렇죠. 아무나 걸려라. 얼마 후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가 살인을 막고 싶다면은 100만 달러를 보내. 약을 제조한 제이사 앞으로 한 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 지문 감식 결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30대 남성 제임스 루이스였습니다. 제약회사를 협박하려고 그렇게 했구만. 그 이제 사건 실마리 다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확실한 건데. 자, 그런데 용의자 루이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자신이 독극물 테러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난 사건 당시 아내와 뉴욕에 있었다고요. 그에겐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지금까지도 독극물 진통제 테러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9위를 공개합니다. 누가 그레고리를 죽였나? 때는 1984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4살 아이 그레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아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레고리는 집에서 약 7km 떨어진 볼로뉴 강에서 손발이 밧줄로 포박된 상태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아이고. 경찰은 이 납치 살인 사건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부모인 빌맹 부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은 까마귀가 분명합니다. 일명 까마귀란 닉네임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그레고리가 사라지기 3년 전인 1981년부터 전화를 걸어 빌맹 가족을 협박해왔던 겁니다. 곧 관짝에 들어갈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 주지. 야,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인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전화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못된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사망한 직후 자취를 감췄던 까마귀로부터 1년 반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Hello? 나는 소년을 납치해서 목졸라 죽였고 볼로뉴강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건 범행을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범인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동안 끊은 게 약간 방심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까마귀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로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고리가 사망하고 다음 날인 10월 17일 빌맹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부디 슬픔으로 괴로워 죽길 바란다. 당신들은 돈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내 복수다. 경찰은 필체 대조를 통해 이 범인이 보낸 필체와 80% 일치하는 인물, 바로 빌맹의 친척인 베르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가족이 무섭네. 친척이?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했고요. 더 이상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베르나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사건 당시 아이를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과 똑같은 형태의 밧줄이 그레고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틴이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엄마 까마귀였다고? 까마귀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갔다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수상한 용의자가 나옵니다. 뭐야 또 있어? 사건 당일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그레고리의 삼촌 미셸이었는데요. 그레고리가 사망에 슬프지 않냐고 묻자 그 둘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미셸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빌맨 가족을 평소 시기 질투해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미셸은 까마귀입니까 그럼? 그러나 미셸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근데 까마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8위를 공개합니다. 그만큼 코끼리는 누가 죽였을까? 2019년 5월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부근을 살피던 동물보호단체 구조대는 아주 기괴하고도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끼리 350여 마리가 모두 땅에 머리를 파묻은 채 집단 폐사한 겁니다. 야, 코끼리가? 350마리나 집단 폐사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지? 아니 이건 너무 기괴한 거 아니에요? 기괴하죠. 발견 당시 코끼리들의 사체는 외상이 없었고요. 어금니도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즉, 밀렵꾼들의 소행은 아니었단 얘기죠. 대체 왜 코끼리들이 집단 폐사한 건지 의문이 가득한 가운데 동물 전문가들이 코끼리들이 숨진 웅덩이 인근에서 기괴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 웅덩이를 주위로 코끼리들이 원을 그리며 걷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코끼리가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보아 코끼리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또 코끼리 사체들 대부분이 한 웅덩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그 웅덩이의 물이 마른 이후부터 더 이상 코끼리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저기 물에 어떤 미생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코끼리 뇌로 올라가서 신경계를 파괴해가지고 어허, 그래서 코끼리가 갑자기 머리가 뜨겁다고 느껴서 땅에 파묻고 죽었다? 박테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츠와나 당국은 코끼리 사체 샘플을 확보, 즉각 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 집단 폐사의 원인은 웅덩이 물에서 나온 신경, 독성, 시아노박테리아 중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 웅덩이의 물을 코끼리만 마셨을까요? 그리고 코끼리의 사체를 먹은 하이에나 등 다른 동물들은 왜 멀쩡했던 걸까요? 혹시 코끼리만 공격하는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7위 공개합니다. 국제적 스캔들이 된 별장 살인 사건. 1996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 코크에 위치한 별장에서 유명 영화 제작자의 아내가 바위로 온몸을 부타당한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유, 피해자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 다니엘 토스캉 디 플랑티에의 아내인 소피 토스캉 디 플랑티에. 발견 당시 그녀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격렬히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 금품 노린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아일랜드와 프랑스 경찰은 사망한 소피의 애정 문제에 주목. 유부녀였던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었으며 남편 역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내연남과 남편을 조사했죠. 그런데 우린 이미 3년 전 끝난 사이라고요. 그리고 사건 당시 프랑스에 경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는 즉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인데 아내의 어떤 외도에 본인이 이제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서 복수를 한 게 아닐까요? 소피와 남편 다니엘이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은 화해 후 사이가 좋았으며 사건 직전에도 전화로 애정을 과시하는 등 조사 결과 남편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사건이 미궁에 빠질 무렵 드디어 소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는데요. 누굽니까?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프리랜서 기자 이안 베일리.
아니 기자가 왜? 그 유명인들의 뭐 가십 등 뭐 이런 거 취재하는 기자면 파파라치인가? 예, 괴롭혔을 수 있죠.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 베일리의 지인들에 따르면 소피가 사망한 이후 그의 손에서 무언가에 긁힌 상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타당해 숨졌다면서요, 피해자가. 그러면은 이제 때릴 때 이제 저항하던 피해자한테 긁힌 상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을 하니까. 하지만 그는 이건 트리를 자르다 생긴 거고 이건 칠면조 요리하다가 생긴 상처라고요. 라고 주장. 그런데 그가 바위로 죽였다고 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2019년 베일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지만요. 아일랜드 측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소피 살인 사건은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되며 2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오카야마 지하 호수 행방 불명 사건.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멀리 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 잃어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 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지.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로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머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뭐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네.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5일 공개합니다. 다행 메시지는 범인을 알고 있다.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시 직장 동료 사이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 중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 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뭐죠?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아, 책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DNA 죠, 검사면? DNA.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